안녕하세요. 지금 유럽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디오 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먼저 미국 쪽의 입장 살펴보시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는데, 지난 11일 뉴욕타임즈가 백악관 관계자들이 입을 빌어 러시아가 2월 16일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또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16일 침공설은 미 중앙정보국 즉 CIA가 러시아 중앙사령부로부터 도청한 것이라고 더욱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올림픽 기간 중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데요. 실제로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11일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러시아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1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미사일과 전쟁 폭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맹공을 시작하면 상당한 민간인이 폭격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10일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군사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강시켰다. 매우 빠르게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러시아군 전력 태세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데 이어서 12개국 이상의 정상들도 그에 동참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록 조 바이든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으로 이 상황을 풀어보자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러시아는 이 점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서유럽 국가들, 너네들이 지금 전쟁 공포를 조성하잖아. 실제로 15일자 타스 통신에 의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군대는 그저 훈련할 뿐이고 또 훈련이 종료되면 항상 원래의 배치 장소로 돌아간다. 하지만 바다를 가로질러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너네들이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 서유럽 국가들, 너희들은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가능한 빨리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15일자 타스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정치인 데이비드 아라하니아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서방 세력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 때문에 한 달에 20에서 3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 1월 말 러시아의 침략설이 시작된 이후에 이미 125억 달러의 자본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갔다. 러시아가 먼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을 주지 않았는데 말이다 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입장 중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러시아 너네 폭력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서방 국가의 입장들, 그리고 러시아 우린 당연히 그냥 훈련하고 있을 뿐이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라는 러시아의 입장, 어디가 더 맞다고 보십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쟁의 원인 살펴볼까요? 분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와 유럽연합, 즉 EU 가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짧게는 201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2013년 말부터 EU와의 경제 협력 추진을 백지화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 정책이 서유럽 국가로의 편입을 강력하게 원했던 시민들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서유럽 국가로의 편입을 원했던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인 유로마이단을 펼쳤고, 이로 인해 2014년 2월 22일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파직을 당하고 러시아로 피신한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대항하여 2014년 3월 1일 크림 반도를 군사적으로 침략했고, 3월 16일 크림 반도 독립과 2014년 3월 16일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6.77%라는 놀라운 찬성표를 얻어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3월 1일에 침략을 한 뒤에 실시된 투표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2014년 3월 18일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을 선포했고, 3월 19일 크림 공화국 민병대를 자칭한 러시아 병력이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잔류 중이던 우크라이나 해군 부대에 난입함으로써 길고 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분쟁이 서막을 울리게 됩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9월 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돈바스 전쟁의 정전선언을 포함한 민스크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이 두 국가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민스크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분쟁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2019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EU 가입을 위한 노력은 더욱더 거세졌고, 동시에 나토의 동진 정책이 맞물리면서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군사적인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WTO에 속해 있던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서방 국가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무기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 두 번째는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이러한 수단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나토와 우크라이나 연합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병력과 무기가 유입되자 러시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크라이나는 잘 사는 서방 국가로 가고 싶다, 자치권을 보장하라, 러시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나토, 너네 착한 우크라이나 꼬드겨갖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 못하지. 우크라이나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우리 바로 옆 동네에 미국 무기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 라는 러시아의 입장,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전쟁 위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 정책 보좌관들은 지난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9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진행했죠. 사실 이번 회의가 있기 전에 러시아는 회담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으면 좋겠다. 곧 있을 만남으로 우크라이나 주변이 단계적인 긴장 완화가 빠르게 달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방은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인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군과 나토의 합동 훈련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은 별 소득 없이 종결되었고 여전히 자치권을 요구하며 나토 가입, EU 가입 등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동진정책, 우크라이나 내로의 미국의 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라는 것만을 확인한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약한 고리는 바로 독일입니다. 여러 서구 언론들은 독일이 대러시아 연합 행보에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노드스트림 2라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때문입니다.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독일 발트해로 곧바로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내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참 많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에게 할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드스트림2는 아직 독일 내에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독일은 지난 11일 노드스트림2는 너무나도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승인을 연기한다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독일이 천연가스 자원을 빌미로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의 시선이 가시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서 올랍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군이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면서 지난 15일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숄츠 총리와 독일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15일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숄츠와 푸틴 모두 유럽 내 전쟁 발발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그와 동시에 노드스트림2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숄츠 총리가 푸틴을 만난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독일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분석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최근까지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은 사퇴한 전 독일 해군 참모총장 쉔바흐 중장은 푸틴 대통령은 존경받을 만하다. 러시아가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는 일이 없을 거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항해 서유럽이 움직인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은 너무나도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쟁을 원하는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일까? 미국이 원할까? 러시아가 원할까? 우크라이나가 원할까? 서유럽 국가들이 원할까? 다시 이 문제는 전쟁을 통해 진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누구일까?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최악으로 향했을 경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전쟁이 되고 넘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걱정했던 바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하면 핵전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득을 보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협조를 요청하는 데에는 확답을 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절대로 이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BBC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문제를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방 언론들이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타스 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쪽의 언론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서유럽 국가들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옥죄고 있다. 마치 전범 국가로 옥죄고 있다. 명분 테러를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계속 전하죠. 어느 쪽이 더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볼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인문학적으로 분명한 점은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때, 더구나 핵 전쟁처럼 승자에게조차 아무런 이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전쟁이 쉽게 발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보다는 극적인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나토가 동진 정책을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유럽 국가로 편입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상 러시아 역시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쿠바에 러시아의 무기가 들어갈 때 미국이 이렇듯 난리를 쳤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을 해본다면 그래도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쪽에 걸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들더라도 이 전쟁이 주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예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이 제공해주는 정보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나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인문학의 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